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4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다시 파주 확진, 그리고 경기도 강화 의심. 지난 17일 첫 확진 이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 기사를 통해 접하는 우리는 상황을 짐작만 할 뿐이지 사실 이 시간 방역 등의 이유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이 가을 하늘 높고 바람 선선한 이 계절을 모두가 똑같이 느끼며 살진 못하는 것도 같아요. 아무쪼록 이 어려운 상황에 건강 상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문자를 받겠습니다. 이 밤낮 없이 일하는 우리 가족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좌충우돌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사회초년생들도 있을 테고요. 또 교통정리 봉사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요.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런 주제로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원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이 발병 농장이 모두 4곳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께 이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던 거고요. 네. 오후 7시 반에 이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발생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김포 쪽이 중요한 이유가 이 기존의 경기도 파주 연천의 방역대 바깥쪽에 있다는 거고요. 네. 한강 이남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더 번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농식품부가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지금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 지역으로 대상으로 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다시 발령을 했습니다. 네. 이런 속에 어제 오후 파주시 적성면에서도 추가 의심 사례가 또 이제 접수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 이것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의심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아마 저녁 7시께 이 확진 여부가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5번째가 되는 건데요. 강화도 역시 강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 방역대 또 바깥쪽이고 해서 이미 확산세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차단이 정말 시급한데 그 감염 네. 경로 추적이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게 지금 농장 간 차량 이동이 원인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최초 감염 경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확산되는 데는 역시 좀 차량이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2차 연천, 3차 김포, 4차 파주 발생 농장에
이 차량들 간에 상호 간에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차량이 매개를 좀 한 것으로 좀 추정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차량들이 지금 여러 종류의 차량이 다녔다는 거예요. 사료 차량도 다니고 분뇨 차량도 다니고 도축장에 이제 뭐 실어 나르는 차량들 뭐 이래서 지금 이제 이거 확 특정짓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농식품부가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조사는 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미 사실은 이 차량들이 뭐 수백 곳을 지금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염 가능성이 있죠. 모두가 지금 이제 그 예의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예. 국가정보원이 오늘 또 그 추가로 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북한 평안북도 돼지가 거의 전멸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 이런 불평이 나올 정도라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 그러고요. 예. 자, 그래서 역시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얘기가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그 북한의 양돈 농가가 초토화됐을 정도면은 정말 어느 정도는 또 좀 의심해 볼 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이 김포시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께였고요.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고, 그 당시에 환자가 한 132명 정도 있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요양병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분들 가운데 두 분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예. 9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상자 6명을 포함해서 모두 36명이나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대부분은 자력으로 대피하긴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때 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이렇게 피해가 더 컸던 또 다른 이유는 보일러실에서 처음 발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병실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보일러실과 병실이 붙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4층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이제 병실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어찌됐건 불은 지금 50여 분 만에 지금 완전히 꺼진 그런 그 상황이고 현재 화재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보통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 건물 같은 네. 경우는 지하에 별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병원은 좀 모르겠어요. 증개축을 그러게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층 그것도 병실 옆에 보일러실이 붙어 있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뉴스였는데 그 수원 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 수원 노래방 초등학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여중생 7명이 결국 경찰에 검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21일 오후 6시께였고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이제 한 노래방에서 한 살 아래 여학생 한 명,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6학년생인데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네.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지금 20만 명 이상 지금 동의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아니면 정부가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7명 모두 일단 경찰이 입건을 했고 소년 분류 심사원에 인계했다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19세 미만 위탁 소년 같은 경우에는 재판받기 전에 일종의 이제 소년구치소로 넣어서 이제 처벌의 강도랄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이번에도 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적잖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년 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호 처분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한 71.4% 정도가 그동안 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소년법 폐지해라. 또 이 촉법 소년 지금 만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네. 그 연령도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동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40일 동안 이제 입법 예고를 한다 그럽니다. 네, 내일부터 40일간이 되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미 그런 이제 그 간담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기회에 아예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제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제 일종의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회의체가 되는 겁니다.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요. 국무총리하고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에 이제 국회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출이 돼 있는데 뭐 그것을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건 뭐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번 열렸다면서요?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주대 네. 그 시도지사 회의가.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성과가 있으니까 이게 또 제도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부산 지역 사회복지법인의 그 임원 친인척, 재무회계 이런 업무들 다 할 수 없고 말하자면 이제 사회복지법인 족보라를 좀 막기 위해서 부산시가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회복지법인 족보라 방지 방안을 이제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대표, 이사, 감사 그리고 뭐 기타 운영자 이런 쪽에 친인척을 만약에 취업시키려고 하면 외부 면접관의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친인척이라 그래서 실력도 없는데 무조건 뭐 갖다가 이렇게 임용을 하고 이거는 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뭐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채용된 친인척 같은 경우에도 뭐 승진을 시킨다든지 인사 이동을 시킬 때 마찬가지로 이 절차를 이제 밟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이 후원금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을 좀 주로 집행하는 그런 업무에는 아예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복지 관련 공무원들, 시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이들 시설에 취업 제한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지금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 사례들이 있었고, 예. 뭐 또 각종 친인척들이 또 뭐 임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게 밝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뭐 부정부패가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이제 불신 오해 이런 것들도 계속 또 네, 높아지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법인도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고 실제로 그런 비리 사례들이 많았는데 예. 일단 부산시가 그 최초로 이런 이제 근절 대책에 좀 나선 그러게요. 것 같고요. 강도 다른 높은 지자체도- 혁신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좀 더 투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라는 문자 주제로 여러분들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미영 씨는 태풍으로 온통 나뭇잎 쓰레기로 뒤덮였던 아파트 단지가 경비 아저씨 미화원 아주버님 덕분에 말끔해졌다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3253님 친구에게 보증 잘못 써서 집 날리고 우유 배달, 대리운전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고요. 친구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3268님은 올해 초에 취업한 아들 교대 근무로 퇴근하고 와서 쿨쿨 자고 있는데 취업 잘해줘서 고맙고 열심히 다니니까 더더욱 든든하고 대견하단다. 어머니께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8211님 자나깨나 아버지 병간호 하시는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잊지 않겠어요 하셨고요. 6316님 이거 제가 읽어드려야 됩니까? 언제나 라디오 전국 일주 즐겁게 방송해 주시는 저에게 또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기분 좋네요. 예, 정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누군가에게 이 인사 한마디 건네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 같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들어와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식 오늘 울산부터 가보죠.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네, 지금 울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울산의 현재 기온 24도고요. 미세먼지 없이 아주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울산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울산 중구에 유일하게 남은 근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활용됐던 3.1회관인데요. 예. 울산 근현대사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3.1회관. 이곳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3.1회관은 3.1운동 직전 해인 1918년쯤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울산의 청년들이 민족 계몽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울산의 부자 김홍조옹에게 부탁을 해 많은 유지들의 성금을 모아 어렵사리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학을 간 부잣집 자녀들이 방학을 맞아 울산에 오게 되면 3.1회관에서 귀국보고회를 가지곤 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들을 계몽하고 항일 정신을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계몽운동 이외에도 3.1회관 는 울산 최초의 사립유치원인 울산유치원, 또 울산의 첫 기자협회, 피난민의 숙소 등으로 활용되면서 100여 년간 울산 사람들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 민들하고 그냥 동고동락했던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곳이 재개발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울산 북정동 일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에 3.1회관이 포함되면서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3.1회관의 소유자가 없어서 거의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는 건데요. 소유자가 아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나라 소유지여가지고요. 네. 네. 제가 3.1회관으로 찾아가 보니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3.1회관에서 울산 향토문화연구회 노용택 김성윤 고문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여는데 요게 열었습니다. 현재 밑에는 향토문화연구회 사무실, 사회적 기업,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시민들인데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업을 하는 자그마한 이제 단체가 들어와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로 돼 있었고 그 당시에도 서루산에다 보면 관로에서 구울돼 있는데 그 당시에 지방 유지분 조금 향토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 서라브 건물을 만들어서 유능 학자들에게다가 제공한 택이지. 뒤로 도로가 여기 15m 도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5층 정도의 고급 주택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지 않겠나. 네. 아니 뭐 지역민들은 정말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3.1회관을 좀 보존하자 발벗고 나섰다면서요? 네, 지난 10일 3.1회관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됐고 대부분 중구 주민들인데요. 울산 시민들에게 3.1회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서명운동과 함께 존치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서명운동은 좀 1,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다고요? 네, 현재 3.1회관에 입주해 있는 울산 향토문화연구회 김성윤 전 회장이 지난 2년간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요. 네. 현재 2천여 명의 울산 시민들이 이곳에 서명을 했고 이달 말 울산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3.1회관 보존하자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 사업자나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울산시는 현재 3.1회관 보존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이후 기획재정부와 재건축 사업자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울산 향토문화연구회는 3.1회관을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이게 어렵다면 다른 곳에라도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울산 향토문화연구회 고문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지 주택 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난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 요거는 2년 전에 요걸 작성해가지고 시민의 서명을 받았어요. 울산 전체에 전부 시민이지. 현재로서는 여기 이제 이 건물을 재개발하는 데서 재배로식에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시민들 동의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잘 되면은 이 건물을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되고 그럴 때 되면 시민의 어떤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힘을 빌리든지 이 건물을 대대적인 수리를 해서 이름 그대로의 3.1회관에 걸맞은 건물이 되도록 그런 참 계획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형태나 장소는 좀 변하더라도 네. 3.1회관 그 이름만큼은 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울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보존 방안이 빨리 좀 마련돼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3.1회관 존치 비대위는 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옛 울산 우체국도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라면서 예. 우정박물관 등의 방안을 시에 제시할 계획인데요. 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정 리포터였습니다. 자, 항일운동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3.1회관의 보존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소식이었고요. 이번에 경인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울산 소식 듣는 사이에 박수정 리포터가 조용히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드디어 피크닉 떠나고 싶은 날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이 찾아왔네요. 네. 요즘 같은 날엔 꼭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걷기도 하고요. 울창한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가족들과 도시락 먹으면서 소풍 온 기분을 누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 걷기 좋고 소풍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곳이 있을까요? 걷기 좋고 또 소풍 가기 좋은 곳.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달에 가볼 만한 곳으로 적당한 경기도 여행지 선정했는데요. 네. 이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경기도의 피크닉 명소인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가 있고요. 좋죠. 그리고 예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에 자리한 수원 경기상상 캠퍼스라는 곳도 있는데요. 네. 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열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여기 울창한 숲과 산책로가 있어서요. 피크닉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인데요. 네.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 이곳은 94년도에 개장한 수리산 산림욕장입니다. 수리산 산림욕장은 용진사 입구부터 수리약수터 입구까지 오르막길도 있고 내르막길도 있고 또한 평탄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산림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정비가 잘 돼 있어서요. 좋아요.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 산책 삼아 공기 마시면서 아이들도 잘 다니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 번개에서 왔어요. 이제 토요일 날 어딜 갈까 하다가 서울대공원 갈까 동물도 좀 볼까 하다가 가까운 곳 근교로 한 20분 거리로 여기 왔는데 너무 좋네요. 일단은 숲속한 아이들 놀이터가 안전하게 있고요. 유모차가 일단 들어오고 피크닉 하기도 좋고. 새끼발가락 눌리고 걸음걸이가 안 좋다고 아빠가 온 발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맨발 등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맨날 하고 있어요. 혼자 걷는 걸 사실은 좋아해요. 여럿이 걷는 것보다는 저 혼자서 느끼면서 그리고 저의 느낌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생각하고 향기도 맡고 제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혼자만이 걷는 길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조용한 숲길 혼자 생각하면서 좀 걷고 싶네요. 네, 그 그렇죠. 수리산 도립공원 숨겨진 힐링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수리산 경기도로 세 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네. 이 도심에서 매우 가까웠고요. 또 산세가 깊고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산입니다. 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이곳에 산림 욕장과 그리고 숲속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시간을 보내기 좋았고요. 또 산림 욕장은 들어서자마자 울창한 숲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공기도 좋고요. 또 새소리가 들려서 이 나무 그늘 밑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힐링이더라고요. 네. 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늘 아래에서 독서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곤충 채집을 하는 아이들부터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많은 시민들이 수리산을 찾고 있습니다. 쉼터네요. 네, 그렇죠. 정말 진정한 휴처가 아닌가 싶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두툼한 옷을 입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낮에는 아직 좀 햇빛이 따갑거든요.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아주 선선하니 딱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군포시에서 이번에 이 수리산 숲속 걷기 마일리지 사업도 시작했다고요? 네, 군포시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수리산 숲속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휴대폰에서 걷기 좋은 길과 실시간 걸음수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온이라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다음에 네. 군포시 커뮤니티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갖고 매일 일정량 이상을 걸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선물을 제공하는 건데요. 선물이요? 네. 군포시 삼본보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이 수리산 숲속 걷기 마일리지 사업 어떤 취지로 시작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본보건지소 건강정리팀장 황혜분입니다. 수리산 숲속 걷기 사업이라는 거는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리산이거든요. 근데 수리산을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산의 숲의 이점도 많기 때문에 수리산에 직접 와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일리지 걷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숲이라는 걸 아마 다 아시겠지만 숲은 신체적인 건강도 주지만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질병 치유까지 많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 시민들이 언제든지 수리산에 와서 걸을 수 있게끔 동기도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 건강도 올라가겠지만 정신적으로 힐링도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수리산 숲속 걷기 마일리지 사업. 다른 데 가서 걸으면 이거 마일리지 올라가는 거 아니죠? 꼭 그 지점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네, 수리산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어떤 포인트들마다 이게 또 뭐 확인되는 게 있나 보죠? 네,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네, 선물도 있어야 준다고 됩니다. 하는데. 이 밖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걷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경기의길 같이 걷기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걷는 길인 경기의길을 조성해서 이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9월은 삼남길에서 진행하고 10월엔 의주길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기도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요. 이번에 걷는 삼남길 8구간인 이 오산 생태 하천길은 총 5km 정도고요. 네. 걷기 편한 도보 여행으로 이 처음 입문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걷기의 계절입니다. 편안한 운동 하나 먼저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자, 밤낮 없이 일하는 우리 가족에게 혹은 또 이 사회생활 적응하느라고 애쓰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 문자 주제인데요. 9483님, 말괄량이 3살, 4살, 7살, 9살 공주님 때문에 육아에 애쓰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넷. 다복하시네요. 그런데 부인을 좀 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9483님, 커피 쿠폰 선물 드릴 테니까요. 예, 부인께 좀 커피 한 잔 드리기 바라고요. 5659님, 돼지열병으로 진을 빼고 있을 파주 연천 축협에 있는 우리 사위. 기자들 만나고 직원들 관리하고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전화기엔 불이 날 것 같다. 안타까워도 전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힘 좀 실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민경희 씨, 언니 그 항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옆에서 치료를 늘 같이 다니는 형부 감사하고 수고하심에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셨네요. 1345님, 한평 용천사 상사와 축제 담당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축제가 열리나 보죠, 이곳에서. 5226님, 태풍으로 집 주변 배 농장하는 분들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 방송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 이 낙과 죽기 봉사자 모집한다는 글도 올리고 흠집 있는 배도 가져다가 저렴하게 팔기도 하는데 이런 작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주변에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입주자 대표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5226님께도 제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이 입주자 대표님께 다시 또 선물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3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9월도 엿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교차가 더 벌어진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3.9도로 어제에 비해서 3도나 기온이 내려앉았고요. 아주 쌀쌀했습니다. 평년보다도 1.3도 낮은 기온 속에 출발을 해서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엇비슷합니다. 서울과 강릉, 세종, 대전, 광주, 대구 나란히 26도, 부산, 제주 25도 선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4도에서 27도로
낮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내일과 모레도 서울이 1도씩 기온이 올라서 목요일쯤 28도까지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약간씩은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제주와 남부, 충청도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들어있으니까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은 막다가 낮부터 구름량이 늘면서 모레는 가끔 구름 많고 모레 제주도는 흐려지면서 오후에 빗방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 아주 좋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 예보 들어있고요. 현재 발효된 특보는 하나도 없이 오랜만에 특보라니 깨끗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2도입니다. KBS 날씨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씨입니다. 네, 작업과 돌발 상황의 여파로 정체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사고 소식도 있었던 만큼 여유롭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막히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전 구간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5km 사이가 정체고요. 이전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기미 나들목부터 덕천 쪽으로 길게 정체되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 진교터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흐름이 더딥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면으로도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와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부근 정체도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에 정책 대응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체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도전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처해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여권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공허한 빈손회담이었다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을 피해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 다른 야당과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가봅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원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뜨겁습니까? 네, 남북관계 새 지평을 열고 또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한 평화올림픽으로 평가를 받았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회가 끝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뒤늦게 유공 규모를 확정을 하고 정작 올림픽 성공 개최와 유치에 큰 공로를 세웠던 인사들이 유공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에 대한 홀대론 논란과 함께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 의미가 빛을 발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이 성공적인 개최와 유치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그 유공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포상 대상자인지 그 규모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정부는 최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평창 올림픽 유공 보상 안건을 상정을 하고 최종 심의 의결을 했는데 올림픽 유공자 정부 보상은 전체 1,006개입니다. 이제 평창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이렇게 정부 몫이 나눠져 있고요. 개최지 강원도 몫은 304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강원도 몫의 비율은 전체 포상 규모의 30.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초에 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강원도
강원도 몫은 374개였는데 정부가 재포상 금지 기간과 또 수공 기간 등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강원도 내 몫은 최종적으로 304개로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유공 규모는 공무원이 이제 78개, 민간인이 183개, 그리고 민간 단체가 44개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어쨌든 강원도 몫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포상 규모를 줄였는지 뭐 정부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했던 정부 재포상 금지 조항과 또 선출직 공직자 포상 제한 방침을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포상 받은 사람은 재포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고 선출직 공직자도 안 된다. 네. 예. 그런데 이 정부 포상자 이제 다시 받을 수 없는 금지 조항 같은 경우에는 훈장이면은 7년, 포장이면 5년, 표창이면은 3년이 지나야 다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겨 여제 김연아 전 선수하고 또 이희범 전 평창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앞서 뭐 2012년과 또 2013년, 2016년에 또 이제 각각 정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올림픽 현장에서 뛰었어도 공로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개최지 지자체장들은 정부 포상 규정에 따른 선출직 추천 제한에 해당이 돼서 명단에서 최종 제한이 됐습니다. 예. 근데 뭐 이와는 다르게 그 올림픽 개폐식 총 감독을 맡았던 송승환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보관문화 훈장을 받았지만 문체부가 공적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을 해서 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거 제외하기로 했으면 일괄적으로 다 제외를 하든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조금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네요. 네.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올림픽 현장에서 뛴 공무원들도 이 유공자 명단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이 빠져서 이것도 논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도 내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그 유치 당시부터 그리고 또 성공 개최에서도 현장에서 이제 그 뛰면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적지 않은 강원도 내 공무원들이 정부 재포상 금지 조항에 묶여서 뭐 국장급을 포함한 실무진 공직자들이 최종 명단에서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네. 이 강원도 내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3수 도전에 나선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제 올림픽 유치 당시부터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현안 업무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고 당시에 이제 몇몇 공무원들이 또 유치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재포상 금지 방침에 묶여서 이제 김연아 전 선수 사례처럼 명단에서 제외가 돼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강원도 유공 규모 말씀하시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공무원이 78개 그리고 민간인이 183개로 가장 많고 민간 단체가 43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 78개보다 당초 어느 정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올린 겁니까? 네, 일단 그 당초에 일환으로 추진을 했던 강원도 몫은 37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공무원과 민간단체 포함해서 이제 304개가 됐는데 결국에 한 70개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명단에서 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노력 많이 했는데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죠. 정부 포상 수여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언제 열립니까? 네, 일단 정부 포상 수여식은 내일 25일과 또 금요일 27일에 이틀에 나눠서 각각 진행이 되는데요. 아, 바로 내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40분에 총리 공간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이제 주관의 포상 수여식에는 훈장 1등급에서 3등급 유공자들이 참석해서 국무총리가 훈장을 수여를 하고요. 또 이어서 27일 오후 2시 서울 더 프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그 포상 수여식에는